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이시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비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다.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산타모니카 산맥에 위치한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 그중에서도 광활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내 캠핑장은 가족들과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의 총성이 울리는 곳. 아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소리가 막 들리나? 이 핏빛이 드리운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의 남쪽 산책로 해먹에서 자고 있던 제임스 로저 씨.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팔이 뜨거워졌어요. 샷건에서 발사된 산탄에 팔을 맞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공원 내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던 멜리스 씨는 오전 5시쯤 총성을 들었는데 그의 캠핑카에 선명한 총탄 자국이 발견. 누가 저 숨어서 자꾸 난사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데 결국 2018년 6월 22일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어바인에 거주하는 35살 트리스탄 뷰데 씨는요. 2살, 4살짜리 두 딸과 함께 공원 내 칼라바사스 캠핑장에 머물렀는데 두 딸은 무사했지만 아빠 트리스탄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 아유 웬일이야. 경찰 조사 결과 밤사이 누군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너무 잔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노리고 지금 죽인 거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샀대잖아요. 뭔 일이래? 당시 불과 50m쯤 떨어진 곳에서 새벽 4시쯤 4발의 총성을 들으니만 있을 뿐 결국 이 살인사건은 이후 캠핑장에 올린 총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 전역에 공포심이 번졌고요. 이 사건 직후 주립공원 측은 캠핑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발표.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큰 경찰 조직인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증거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지금 3건만 얘기했는데 사실 3년간 접수된 총격 신고만 모두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휴, 참.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대상도 특정이 안 됐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 캠핑장에 대체 어디서 총성 계속 들리는데 총을 쏜 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캠핑족들이 어디 좀 없는지 뭐 모든 게 빠삭한 그런 사람이겠죠. 대체 범인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까요? 대체 그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2010년 8월 23일 런던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 앞에 가도 인기척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문을 따고 그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화장실 욕조 안에 빨간 스포츠 가방 한 개가 덩그러니 게다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었는데요. 뭐야? 아 제발 그거 아니길 바랍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큰 백 자물쇠 뭔가 연상이 되는데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알몸 상태로 숨진 아들 게러스 윌리엄스. 아니길 바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아니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요? 게러스 윌리엄스. 그의 정체는 케임브리지대 학생으로 위장한 영국 정보통신본부의 암호 해독 전문가였는데요. 당시에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 파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발견 당시 시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독극물과 같은 타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욕조의 가장자리, 가방의 지퍼, 또 집안에 그 어떤 지문과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는 살해당한 피해자 본인인 윌리엄스의 DNA조차 말입니다. 경찰은 그의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가 전문가까지 동원, 실험을 해본 거죠. 하지만 가방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지퍼까지는 겨우 닫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스스로 자물쇠까지 잠그는 건 불가능. 게다가 자물쇠 열쇠는 가방 안, 그의 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 의아한 점은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윌리엄스의 실종 사실을 가족에게 일주일 뒤에야 알려준 점.
이건 또 뭐죠? 저는 MI6도 의심이 됩니다. 그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DNA 지우는 건 일도 아니고요. 또한 그의 MP3 데이터와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점을 두고 게러스 윌리엄스의 여동생은 그가 비밀 정보국 안에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수한 추측만이 계속될 뿐 그 어떤 증거도 사건을 해결할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 그는 왜 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일본의 이 남자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1994년 4월 23일 도쿄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한 청소부는 쓰레기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 봉지 속에 토막난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공원 전체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공원 내에 있는 7개의 쓰레기통에서 무려 27조각으로 토막난 사체를 발견. 하지만 이 27조각은 전체 시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일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건 정말 원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일단 누구일까요? 네. 경찰은 피해자의 손발과 남아있는 지문 또 DNA를 통해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는 바로 35세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 이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점. 대체 누가 어떤 원한이 있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의 사체가 너무나도 일정하게 약 20cm 길이로 토막나 있었는데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의 크기와 꼭 맞게 잘린다는 점. 이게 미리 유기할 곳까지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또한 사체의 혈액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진 상태. 게다가 가장 미스터리한 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어떻게 그 어떤 목격자도 없이 시신을 이렇게 여러 곳의 쓰레기통에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6개월 후 단서 하나를 찾게 됐는데 사건 당일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남자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목격담을 토대로 제작한 몽따주를 도쿄 시내 전역에 배포했지만 이 역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보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2010년 8월 17일 콜롬비아 남서부의 마을 푸에르토 아시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이내 동네를 떠나지 않을 때에는 살해하겠다. 자, 이렇게 얼굴책에 업로드된 한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고글과 함께 올라온 건 69명이나 되는 10대들의 이름. 처음에는 다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학부모, 학교, 경찰들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SNS에 인터넷 살생부가 올라오기 이틀 전인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의문의 총에 맞아 숨진 두 청소년의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들은 20일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롬비아 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팀을 꾸려 마을로 파견,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제보를 받겠다며 330만 원 상당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총력전이 무색하게도 암살 리스트에 있던 19세 청년이 피살, 이어서 16세 소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럼.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로스 라스트로조스라는 갱 조직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소행으로 범인을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황도 단서도 없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 단서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이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죠? 추측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말이죠. 어둠의 살인자, 어둠 속 암살 리스트, 협박자의 실체도 아니고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 사건. 부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